모악산 정상 올라가서 보면 이 호남이 전체가 정말 문자 그대로 일망무제 그냥 그대로 잘 보게 됩니다. 이 모악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은 산악지대, 즉 무주, 진안, 장수, 임시, 순창, 남원 산악지대가 되겠고, 북쪽과 서쪽 군산, 김제, 저금, 고창, 흔히 징계맹계라고 하죠. 그 아래로 전라남도까지 그 드넓은 평야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모악, 어미모자, 매악자, 어머니 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충분히 풍수에서도 아주 의미가 적절한 그 제대로 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죠. 즉 한반도의 어머니 되는 산이라. 이게 바로 모악산의 그 의미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오늘 강연을 위해서 모악산 정상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네, 다녀왔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힘들기는 하지만 날씨가 선선하고 공기는 맑고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네, 안개도 안 끼고 네, 많이 아주, 보이더라고요. 네,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올해가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도 정도 1000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풍수지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 전라도 지형이 우리 역사에 주고받은 영향을 풍수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라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풍수적으로 어떻게 전라도 이름이 1000년을 이어왔으며 또 그냥 단순하게 이어온 것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고 앞으로 미래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풍수적인 관점에서 또 대한민국의 중축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목이 풍수가 탐한 전라도. 탐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꽃을 탐하다, 보물을 탐하다, 욕심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라도를 풍수가 가장 탐했다. 다른 도보다, 다른 지역보다. 아마 그럼 여러분들 교수님이 전라도에 살고 전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풍수적으로 전라도가 정말 그러한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악산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모악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풍수에서. 근데 시인 김지하 선생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풍수적으로 한반도의 배꼽이다. 모악산 저쪽 금사사 쪽 서쪽으로가 자궁이고 한반도의 자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 모악산 이쪽 전주 쪽이 등 쪽에 해당된다. 그게 시인의 단순한 그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인가? 정말 그러한가? 이걸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 시간에 잠깐 이제 그 땅 이름이 어떻게 1000년을 왔느냐, 1000년을 왔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 바꾸고 싶어해요. 또 어떤 큰 뭐 사건 사고로 해서 그 사람이 악명을 날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이름을 바꾸고자 해요. 근데 전라도는 1000년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론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도도 혹시 1000년 동안 이어온 거 아니냐?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우리 이웃도 충청도입니다. 자, 여기 1505년이죠. 충청도가 충공도로 바뀌었어요. 충주와 공주를. 그래서 230년 동안 쭉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충청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로. 그러면 야, 너희들 충청도 이름 가질 수 없어. 바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전라도는 1018년 고려 현종 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이니까 1000년이죠. 바뀌면 계속 와요. 그러면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러분 반문할지 모르겠어. 다른 도는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이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왼쪽 지도가 고려 때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조선조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아마 경기도가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 경기도가 이렇게. 근데 고려 때의 경기도하고 조선의 경기도 다르죠. 이 세도만 천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라도와 경상도 이 도가 둘이 가장 중요함을 알겠는데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경상도가 더 좋은가? 전라도가 더 좋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잘 알죠? 일본 애들이 쭉 쳐들어왔어요. 그때 조선을 구한 장군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 호남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 근데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일 뿐더러 선조 임금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죠. 선조 임금이 중국 황제한테 보내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 전라도와 경상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 조선에서 형세로 봤을 때, 지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도 전라도가 없으면 전라도의 안위가 위험하면 나라의 안위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사실은 경상도가 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실력도 많고 했는데 왜 전라도를 강조했을까? 자, 볼까?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일본 아이들이 쭉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쓰시마, 대마도죠? 쭉 쳐들어와. 그래서 전라도를 진격하고 경상도를 침입해요. 물론 이리 쭉 올라가서 한양을 점령했죠. 근데 수군, 해군들은 이쪽으로 쳐들어오죠. 왜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동해바다 쪽으로는. 동해바다 쪽. 일본군이 이 서해 쪽으로 가야 여기 한양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바람만 잘 불면 압록강까지 선조임금 이야기예요. 선조임금 이야기예요. 이틀이면 가, 하루면 가. 그러면 한양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일본군이 동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 산악국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넘을 수가 없죠. 가면 저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버리게 돼. 그러니까 전라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형학적으로, 풍수적으로. 그래서 전라도가 이순신 장군은 그랬죠.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러한 것도 이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지역 감정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이 많이 심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한 80년대 한 2, 3년 사이에. 그 물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긴 하나.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달라요. 왜 다를까? 뭐가 다를까?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라도 사투리 빨라요? 늦어요? 그랬는가이? 안 해봤냐이? 굉장히 느리죠?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굉장히 강하고 빠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형지세 탓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옛날에 80년대 전라도 사람들은 단기를 못한다. 다 뿔뿔이다. 경상도 사람은 단기를 잘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도 또한 풍수적인 이유이죠.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조선시대 지식인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단결을 못하는 것은 여기 전라도 물길이 산발사. 그러니까 인심이 사납다, 흩어져 있다, 단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라도의 물길을 가지고 풍수에서는 산과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또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산이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근데 산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인심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근데 조선의 지식인 성호 이익 실학자입니다. 성호세설에서 물길이 흩어지기 때문에 인심이 흩어지고
그래서 서로 단결을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게 지금의 관점에서는 정말 그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볼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지도가 전라도의 물길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경상도의 물길이 흐름이에요. 경상도를 보시면 우선 여기 황제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낙동강이죠. 낙동강이 여기까지 부산으로 빠집니다. 다른 셋 강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빠집니다. 물길이 하나예요. 보세요. 그런데 전라도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금강이 쭉 위에 있고 여기 만경강이 있고 동진강이 있고 여기 영산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리 빠지고 이리 빠지고 이리 빠지고 물길이 마치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훑어내린 것처럼 산발사. 그래서 인심이 그러하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니 물길이 훑어진다고 인심이 그러하냐.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물길 따라서 장이 형성됩니다. 물길에 쭉 내려가서 장이 있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지게지고 이고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은 사람을 분리시켜요. 물길은 같은 문화권이 형성돼. 하나의 장을 함께 봐. 하나의 장을 함께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다 가다 말이 같아지고 또 가다 오다 중매를 쓰고 그러면 혼인관계 형성되고 그래서 문화가 이 물길 따라 형성됩니다. 이렇게 물길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는 문화권이 3개, 4개, 5개가 돼요. 근데 경상도는 문화권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똑같잖아. 그럼 전라도는 다 달라.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그 조선조 봉건사에 국가를 통치를 해야 돼. 에? 그러면 그 뭐랄까 일사불란한 조직적인 군대적인 그런 문화가 좋아. 말 한마디면 다 통해. 근데 전라도는 말하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조선조에 보면은 그리고 군사 독재까지는 이 전라도는 자꾸 딴수를 해 계속. 근데 여러분들 문화는 다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을 했을 때 그 나라가 커지는 거지. 여러분들 뭐 요즘 방탄소년 이런 것들이 막 세계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왜? 그들로 하여금 그 뭐 군사 독재 시대였던 그런 노래 이것만 강요하거나 검열하거나 그럼 안 돼요. 풀어주니까 마음대로 자기 끼를 발산하다 보니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와 경상도는 산세, 물길에 따라서 인심이 달라졌던 것.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자, 그럼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전라도 말이 빠른가? 경상도 말이 빠른가? 또 경상도 말이 강한가? 전라도 말이 강한가? 전라도 말은 느리면서 약간 부드러워요. 이렇게. 근데 경상도 말은 그냥 투쟁적이야. 그게 왜 그럴까?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는 지금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평평한 마당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산이 급격하죠. 물이 세게 힘차게 내려와요. 이렇게. 경상도는 주로 산악국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전라도는 산이 있기는 있으나 평지가 더 많아요. 평지가. 자, 물이 세게 흐르면 소리도 크게 되죠. 여러분 산에 가서 혹은 물소리 크게 나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잖아. 근데 물길이 없는 조용한 데 천천히 조금씩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거든. 그래서 이 지형 지세에 따라서 언어, 소리, 톤 이것도 달라진다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전라도의 가장 자랑할 만한 문화 중에 하나가 소리죠. 판소리죠. 판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상도가 아닌 전라도에서 나왔어요. 판소리는 어때요? 소리가 기본으로 빨라요? 느려요? 기본적으로 느리죠? 느려요. 그런데 판소리도 동편제, 서편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섬진강의 동쪽과 섬진강의 서쪽에 따라서 소리의 것이 달라요. 동편제, 서편제가. 근데 섬진강 동쪽은 산악지대예요. 임시, 순창, 남원, 구례, 뭐 곡성. 그쪽은 소리가 굉장히 약간 강해요. 빠르고. 근데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 고창, 뭐 광주, 부안, 담양 일대예요. 보성. 거기는 소리가 굉장히 느리고 더 부드러워요.
전라 가명은 전주에 있었을까? 여러분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에 합성을 한 거 아시죠? 지금은 광주가 전라도에서 큰 도시처럼 보이나 옛날에는 전주와 나주가 더 컸어요. 근데 그건 지금 봐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전주 옆에 혁신도시가 새로 들었었습니다. 전라도 남도에도 혁신도시가 하나 들어서요. 근데 그 혁신도시가 어디 들었었는 줄 아십니까? 나주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주, 나주 또 새로 21세기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는데 전주와 나주 근방에 들어서 된 것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나누지 않고 전라도가 하나였어요. 전체가 제주도까지. 근데 거기에 요즘 말하면 도지사, 관찰사죠. 전라도와 제주도를 총괄하는 그 관찰사가 전주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전라 가명에 머물렀는데 지금 전라 가명은 없어졌는데 지금 복원 중입니다. 그 여러분 19세기 역사를 공부할 때 동학교도들, 동학혁명 이런 말, 그 전라도에서 발생했죠. 왜 동학혁명이 전라도에서 출발했는가? 이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동학교도들이 삼내에서 집회를 합니다. 삼내에서. 제가 모악산 올라가고 난 뒤에 다시 삼내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 삼내 지금 비비정 여기 와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주변에 굉장히 드넓은 들판밖에 없습니다. 산이랑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기 해발 40m도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이건 굉장히 귀한 1000m 이상의 그런 버금가는 가치를 가진 산이 됩니다. 만개가 물을 막아서 그쪽 익산 쪽으로 광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학교도들이나 또는 조선조의 여기가 그 삼내 여기 중시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죠. 사람을 살기 편안하게 하는 땅. 전라도를 이해하는데 이 삼내, 특히 이 해발 40m도 되지 않는 비비정, 이것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왜 동학교도들은 삼내에서 집회를 했을까? 동학교도들이 전라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삼내에서 했을까? 삼내 비비정을 올라가 보면 해발 약 4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저쪽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만경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회를 할 때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굉장히 불안한 불법적 집회야. 그러면 전체에서 봐서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며 또 물이 있어야겠죠. 또 먹거리가 풍요로워야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삼내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저 목포나 이쪽에서 광주를 통해서 정읍을 통해서 김제를 통해서 서울을 갈 때, 한양을 갈 때 그리 지나가요. 국도 1번 지나가.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 함양, 산청 이 사람들이 한양을 가려고 할 때 남원을 통해서 오수를 통해서 전주를 통해서 삼내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만남의 지점이에요. 그런 교통의 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드넓은 들판, 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삼내 비비정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 그 표시가 없어. 설명문이 없어. 근데 이게 거의 100년 됐습니다. 1920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 100년 가까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정수장이에요. 정수장.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정수 시설인데, 그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죠. 근데 일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고 그다음 가장 먼저 지은 그 건물 시설물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접수하고 10년도 안 돼서. 근데 그
여러분 혹시 익산 사는 분들, 이리 사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익산은 원래 1900년 초까지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냥 마을이었어. 지금 현재 익산시, 옛날에 이리라고 불렀는데, 근데 일본 아이들이 거기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거기를 만들었을까? 전주와 군산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 아이들 가장 먼저 이 호남에 눈독을 들였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산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항된 곳이죠. 군산이 지금 많이 쇠락해 있으나 한때는 대단했죠. 근데 군산항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게 뭘까요? 실려나가는 거야. 쌀이죠. 예. 쌀. 그러면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쌀을 실어나가기 위한 거점지로 일이라는 익산이라는 시를 만들었는데, 익산을 만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일단 물길을 뚫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먹는 물길. 그 다음에 농업용수. 그래서 그 만들어진 길이 바로 이 시설물들이죠. 그만큼 일본 아이들도 이 호남을 중시했다. 그리고 왜 전주가 전라 가명이 있느냐 하는데 약간의 간접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반문할 거야. 아니 그렇게 뭐 일제 시대까지 조선에서 전라도가 그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자, 통계를 가지고 볼까요? 1960년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전라북도 도민 250만 명 막 이런 이야기를 스피커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250만 인구였습니다. 전라도 인구가. 전라북도만. 전라도 빼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2,500만 명이에요. 1960년대. 그럼 10분의 1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약 5,100만, 200만으로 추정하죠. 근데 지금 전라도 인구 얼마일까요? 전라북도만. 전라남도, 광주 빼고 184만, 18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5,100만에서 180만 얼마야? 엄청나게 현격히 줄어졌죠.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전라도의 도세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제주도, 강원도가 더 떠, 요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강원도 같은 산간지대가 또 제주도 같은 바람 많고 뭐 많고 바위 많고 이런 곳들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 지방으로 떴을까? 이게 풍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이 전라도로 한다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자, 풍수가 뭐냐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기세왕설이 있습니다. 지기세왕설이 뭐냐면 하는 일정한 곳에 땅의 기운이 가다가 쇠하고 또 다른 쪽에 승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넘어가는데 전라도는 농업사에서는 농사가 아주 중요해. 풍부한 농작물이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이게 농업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 바뀌어. 공장에 들어서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해야 이제 먹고 사는 사회가 됐어. 그걸 지도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바뀌었어야죠. 자기 변신을 했어야죠. 그게 혁신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망각한 거예요. 그걸 일반 농사 짓는 사람이랄까 이런 서민들 잘 몰라요. 그걸 어떤 지식인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그게 지기세왕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산업사회가 아니고 문화관광지도로 갑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방탄소년 그 몇 명이 뭐 미국과 유럽에 가서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린 돈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도 아니고 문화관광 시대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전라도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어떤 그 사회 경제 체제는 뭘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막걸리 비빔밥, 그다음 밥집, 콩나물국밥 이런 것들이 유난히 전라도 특히 전주에서 크게 됐을까? 자, 여러분들 콩나물국밥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격식 차리면서 먹어요? 아니죠. 후루룩 짭짭하잖아. 비빔밥 어떻게 먹어요? 사실은 뭐 요즘 막 하면 막 여러 모양을 갖춰서 약게 팔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하는 도막 비벼가지고 바가지 넣어갖고 후룩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공통점이 뭐예요? 농경사회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음식이야.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전라도가 곡창지대였다. 그리고 왜 비빔밥이냐? 그다음에 양령시장이 평양과 대구와 더불어서 조선의 전주가 양령시장, 즉 약초 관련된 시장, 이 가장 큰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왜 전주일까? 아니 곡창지대라면 그런 거 약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죠? 아까 모악산을 중심으로서 북쪽과 서쪽이 드넓은 들판이고 동쪽과 남쪽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이런 건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에서 약초가 많이 나와. 아무리 좋은 약초 많아도 돈이 없으면 그 약초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약초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층이 있어야잖아. 그게 어디야? 평야지대 드넓은 들판의 부자들. 여러분 저기 전주 사는 사람은 여기서 저 전주에서 저기 서쪽으로 효자동 쪽으로 가는데 용머리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지금도 그 대장간이 쫙 있어요. 옛날에 대장간이 너무나 많았어. 왜 그것이 모래내 쪽 동부 쪽이 아닌 서쪽에 있었을까? 왜냐하면 김제, 부안, 뭐 정읍 이쪽이 전부 들판이잖아. 그러니까 대장간도 그쪽을 향해서 그쪽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즉 양령시장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라도가 발전했다. 예, 뭐 서해 문화 이런 발달한 것도 물산이 풍부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억지로 돈 벌 필요 없잖아요. 또 억지로 벼슬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즐겼고 그래서 전라도를 예향, 예술의 고향, 광주나 전주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전주의 그 유명한 뭐랄까 내놓을 만한 명승주의 하나가 이 풍남문인데 풍남문. 그럼 여러분 이제 왜 풍남문이라고 했을까? 풍남문. 이 풍성할 풍자에다가 남릉남자 썼어요. 그 한 나라를 세운 그 창업자, 개창자. 즉 고려로 하면 왕건, 조선으로 하면 태조 이성계.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태어난 곳이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북한 합쳐서 풍패지향, 즉 조선을 창업한 고향, 사람의 고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전주라고 한다면. 근데 왜 전주일까요? 이성계가 전주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라고 여러분 반문할지 몰라. 이성계 할아버지가 여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원래 이성계나 이성계의 그 부모들은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함흥이 풍패지향이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주가 남북한 교류가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 되면 함흥과 자매결연을 맺도 좋죠. 왜? 같은 풍패지향이라는 역사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왜 전주를 풍패지향으로 했을까? 그럼 많은 사가들이나 향토 사가들은 이성계가 이때 조상이 전주조 이목대 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삼척으로 가고 나중에 함흥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이성계가 고려 말에 그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와. 그래서 이 개성에서 한양을 지나서 전주를 지나서 남원을 지나서 운봉에서 외적들을 무찌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됩니다. 갑자기 이성계는 그렇게 고려에서 명문가 집안이 아니에요. 변두리 마이너 세력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무장 세력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와서 외국으로 무찌르고 오면서 보니까 이 전라도 간단치 않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또 가다 보면 논산 지나가면 너무나 좋아. 평야가 많아. 근데 고려나 조선 초는 이 농업 양식이나 이런 굉장히 열악했어요. 생산량이 적어. 그러니까 뭐 수렵도 하고 굉장히 먹는 것이 먹거리가 풍요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다시 전라도를 다시 눈에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때 조상이 전주 살았다는 그 전설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도배했을 때 가장 먼저 도읍지를 정하려고 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전주 좀 넘어서 삼내 넘어서 어디예요? 논산, 계룡산 인근이죠.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즉 항상 이성계 입장에서는 전라도를 이렇게 눈여겨봤고, 그래서 풍패지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도 바로 그런 전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풍수적 이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그 정도 하면 전라도가 갖고 있는 풍수적인 역량. 근데 이제 우리가 반문해야죠. 왜 전라도는 지금 낙후되어서 심지어 강원도나 제주도보다 별 없는 것인가? 한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지금은 쇠락해 있다. 그게 뭐 직위세왕설과 사회경제체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즉 한때는 농업사회에서는 좀 좋았죠. 근데 산업사회를 갔어요. 쇠락했죠. 근데 지금 산업사회,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자동차 하나 만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싸이가 가서 공연 한번 하고, 유현진이나 박찬호가 가서 한번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더 많죠. 즉 뭐냐, 문화, 예술, 체육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앞으로 전라도가 뭘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들이 뭐 젊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역할이죠. 자, 풍수 오전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항상 그 산을 택할 것인가 물을 택할 것인가, 풍수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산과 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라도는 산과 물이 적절히 균형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풍수에서 산은 인물입니다. 명산에서 인물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물가에서 큰 부자 나온다. 그러면 산을 택할래, 물을 택할래? 근데 과거 농경사회나 이때는 자꾸 벼슬 하는 거. 근데 전라도는 뭐 먹거리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벼슬도 좋아하지 않아. 문화예술 향유했을 뿐이야.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고, 젊은 여러 학생들은 아마 좀 생각을 고민을 해볼 주제죠. 내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바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만약에 산에 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19세기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십승지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난리에서 이제 편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다산 정약용 실학자죠. 그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십승지 찾아가면 노루나 토끼 된다. 그냥 왜 그럴까? 산에 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 물살이 풍부하지 않아. 근데 물은 항상 변화하죠. 또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산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만 바닷가에 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바닷가 가면 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해. 새로운 문화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빨라지죠. 예. 자, 그래서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땅이 앞으로 미래로 가는 땅이다, 풍수적으로. 그럼 답변 나왔죠. 전라도는 그와 같은 땅이다 하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산은 정적인 분지를 형성한다. 그래서 교통이나 물류의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사람이 착할. 근데 물은 반면에 동적이면 강이나 바다로 연결된다. 그래서 물류 이동이 많다. 개방적이면 진보적이다. 문화, 예술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 하잖아요. 세계로.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산을 택하는 자는 망했고 물을 취하는 흥했다. 제가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과정을 봅시다. 일본과 조선, 누가 결국 최고의 승자가 됐어요? 조선과 일본. 조선은 일본한테 먹혔죠. 그 일본은 어떻게 돼? 나중에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그 서양으로 간다 해가지고 세계 제국이 됐잖아요, 한때. 물론 망했지만.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의 풍수하고 일본의 풍수관이 달라. 풍수관이. 풍수를 어떻게 택하느냐. 그러니까 풍수는 무조건 좋은 땅에 살면 거기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야. 항상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의 이점을 활용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풍수하면 좌청룡 우백호, 후연무 전주작. 즉, 뭔 말이냐면, 뒤로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낙산이 있고, 남산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한양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 이렇게. 그걸 가장 이상적인 그 명당, 길지로 봤어요. 근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죠? 교통이 불편하죠? 단, 뭐가 좋아?
방어. 적으로부터 침입을 지키는 데는 좋아. 폐쇄적이야. 폐쇄적이면 발전이 없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야 새로운 정보도 있고. 근데 일본은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땅을 이렇게 봐요. 오른쪽으로는 큰, 여러분이 보면 왼쪽이에요. 큰 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흐르는 물, 강이 있고, 앞에는 큰 호수나 연못이 있고, 뒤에는 작은 산이 있고, 그러면 이 호수에서 바다로 연결되죠? 큰 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정박을 해. 그래서 물건을 풀어. 그러면 배로 날라, 수레로 날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은. 물류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은 폐쇄적이었고 일본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그래서 이미 17세기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자 남미까지 갔다 오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이 1905년에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켰죠. 물론 그게 다른 주변 영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는 했으나 그만큼 해양 강국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가장 크게 수건 사업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30년 넘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새만금 거기다 크게 농장을 만들겠다. 그러더니 거기다 뭐 공장을 세우겠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이 와서 거기를 지원하겠다. 만들겠다 해요. 더 이상 안 속아. 그런데 지금도 도지사 또는 이런 계속 중앙정부에 새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라. 새만금에 공항을 만들어 달라. 근데 만들어 줄까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고 징징 짜고 울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물과 바다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도청을 옮겨라. 새만금으로. 선도적으로. 도청이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대시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새만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 사람이 다시 보게 되겠죠. 관심을 갖게 되겠죠. 아, 정말 의지가 있구나. 그럼 공장도 들어설게 될 것이고 바로 새만금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중국과 가깝게 되죠. 미래에 멀지 않아 중국과 한국의 지하 터널 뚫립니다. 프랑스와 영국처럼. 그러면 어디를 뚫어야겠어요? 당연히 새만금, 전북 도청에 있는 데서 뚫어야겠죠. 선도에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풍수의 지리적 이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라도라는 이름이 1000년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보니. 그런데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새만금 이름.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 김제만경 뭐 그걸 떴다는 도 썰고. 근데 새만금 하면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 전라북도 외의 사람들은 아, 이거 또 새만금이야? 짜증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름 바꿔야죠. 좋은 이름으로. 뭐 골드필드라니까. 금이 넘치는 뭐 들판이라든지 뭐 금바다라든지.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정말 지명상 그러할까? 호기심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미지 세션이죠. 이것도 풍수적 지혜가 하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축산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죠. 혁신도시가 들어섰어요. 전주 서쪽에.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가. 우석대 학생들은 아마 경험할 거야. 우석대 날씨가 흐리면 엄청 냄새가 나요. 향토 냄새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다? 축사나 이런 데 나오는 냄새죠. 그러면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정한 장소에 다 집단으로 하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죠. 수질을 개선해야죠. 풍수에서는 물의 그 양이나 흐름도 중요하지만 수질, 물이 망약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흐르는 물, 강물 마실 수 있다면 사람이 서러우게 되는 거죠. 애들 갖다 시내가에 그냥 놀게 하죠. 굳이 수영장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전라도가 국제 해양도시로 나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단계 5년, 10년은 안 되겠죠. 해야죠. 이게 이제 가장 그 풍수에서 제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새만금은 정말 그런 풍수상 좋으냐? 좋죠. 왜? 여기 모악산, 전주 있고 모악산 이렇게 주산에서 쭉 내려가는데 두 물질을 합쳐주죠.
물은 재물이죠. 재물이 합쳐지는 땅이죠. 그다음에 모악산이라는 큰 한반도의 자궁이 딱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그 전주가 배후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반문할지 모르겠어. 특히 전주 사시는 분들은 도청을 새만금으로 옮기면 우리 전주는 또 확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벌써 화내실 분 많아. 옛날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니 서울 사람이 막 분노했듯이.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서울에서 주말에 보면요. 전주로 오려고 고속버스 터미널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버스표가 매진돼. 주로 어디로 가요? 한옥마을 많이 가. 근데 한옥마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나절거리도 안 돼. 가면 비빔밥 비싸. 뭐 비싸? 볼거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볼거리를 늘려야죠. 그래서 전라 가명이 만들어지면 아마 좀 관광 그 코스가 좀 더 길어지게 되죠.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100년 되면 또 문화재가 됩니다. 200년 되면 또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 같은 소리. 근데 여러분 충남 부여를 가보세요. 전통문화학교 인근에 백제 궁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 제가 이제 문화재 위원으로서 그 당시 함께 사찰을 갔을 때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보니 이게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이 아니야. 일본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었지. 아니 왜 일본식으로 짓습니까? 그랬더니 백제에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잖아. 이게 일본의 건축은 백제에서 건너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일본의 건축 양식은 바로 백제 것이니까 일본식은 바로 우리 것이다 해서 졌어요. 그래서 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요. 언제 져졌는 건 중요하잖아. 옛날에 백제의 궁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는 맨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다. 예, 심지어 일본 사람도 많이 와. 옛날에 이게 우리 일본한테 문화를 전수한 나라의 문화가 있는 곳이래. 그러면 아까 후백제의 궁궐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후백제 궁궐 지면 되죠. 저 사람 하나도 안 오는데요. 최고로 잘 제합니다. 최고로. 그래서 거기를 영화 세트장으로 할 수 있겠고 또 머물게 할 수 있어야죠. 전주로 오는 사람이 많으나 숙박시설이 불편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최고로 짓자. 호텔도 최고로 짓고 궁궐도 최고로 짓자. 안 오면 사람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게 되고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예컨대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이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갔다. 그러면 그 방은 불티나요. 항상 매진이에요. 세계 최고중 유명 사람이 와서 며칠 머물고 가면 얼마 전에 그 강경화 장관이 우석대 와서 특강을 하고 아마 주한 외교 사절단을 이렇게 안내해서 한옥마을을 둘러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들을 하룻밤 묵고 가게 하거든. 묵고 갈 만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윤정희 백건우 아시죠? 세계적인 그 음악가. 그들이 몇 년 전에 전주로 와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잘 곳이 마땅치 않아요. 호텔이. 그래서 제가 아는 특정한 어떤 분이 모악산에 집을 잘 졌어. 거기서 머물고 가게 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뭔 말이냐? 전주에 최고로 좋은 숙박시를 제하죠. 당장은 좀 힘이 들지만. 그럼 어디다 지면 좋으냐? 후백 궁궐대 지차 이거요. 거기 어디냐? 이게 확실하게 보면 저는 풍수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후백계의 궁궐터가 대개 전주고 풍남초등학교 지금 전주 제1고 그 일대로 이렇게 추정할 뿐이면 정확하게 그 지점이 어디다? 이게 왕이 머물렀던 곳, 살았던 곳, 잤던 곳이 어디냐? 그냥 설만 분분하는데 확실한 것은 풍수상에 보면 이렇게 기린봉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핵심터로 이리 가죠. 이리 전주 제1고 자리. 옛날 전주상고, 전주 남중터였습니다. 공립이에요. 그 땅이 공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땅이 계속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우백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좌청룡이 있는데 좌청룡, 오목대 한옥마을이 좌청룡이 되죠.
여기에 가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전주 제일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전주 시내 다 잘 보이면서 산이 기막 잘 감싸고 있어요. 전망이 아름답죠. 경관이 아름다워요. 이런데 좋은 뭐랄까 숙박시설이랄까 전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죠. 아 좋다. 전주가 아름답다. 전주가 아름답다는 걸 몰라요. 한옥마을 돌면 객사 돌아보면 잘 몰라요. 위에서 전망을 해야죠. 예. 그다음에 그에 지나 그뿐만 아니라 그 후백제가 그 궁궐로 썼을 때 물자를 이동했을 것이고 군대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옛길이 어디냐? 옛길 충분히 지금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딱 뭐 견원 왕국로란 도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산등로 뭐 알지 못한 사람이 쫙 있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후백제 때 썼던 이름 다 쓰면 되잖아. 견원로, 뭐 신금로, 지명을 바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하면 아 정말로 이게 옛날 한때의 왕도가 확실했구나.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전주가 또는 전라도가 옛날 이상을 되살리려면 문화로 가자. 문화는 음악, 먹거리 다양하죠. 그러려면 그런 뭐랄까 기본 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풍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예, 뭐 그래서 결론은 전주, 전라도는 문화, 예술, 관광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물길을 다시 살리고 지금 전주도 보면 전주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다시 복원시켜야죠. 서울의 청계천 보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게 바로 풍수가. 그래서 풍수는 땅만 좋으면 거기 살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땅과의 부단한 대화 속에서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뭐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랄까 또는 전라도의 뭐 정치 지도자 또는 문화예술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죠. 오늘 강연을 함께 하면서 네. 참 이 전라도라는 땅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네. 다시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데 자부심도 생기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네. 점은 이제 전라도의 위상은 예와 그렇죠. 지금과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풍수 역시 1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뭐 기본적인 산과 물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바뀌지 못하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풍수는 땅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 땅의 이점을 계속 활용해서 자기 운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형은 변하지 않아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예.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건가 봐요. 예, 그게 풍수의 본질이죠. 그렇군요. 네. 예. 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저처럼 궁금한 점 있었던 분들 계실 건데요. 우리 객석에서도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서양에도 풍수지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양에는 풍수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의 풍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의 좋은 사상이 서양으로 가서 그들이 참 풍수가 뭐야 보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져도 자연과 어울리는 집. 인테리어를 해도 뭐랄까 친자연적인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서양에서 더 풍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동양 사람이 가서 풍수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그 동양의 지혜로서의 풍수는 서양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수 지리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풍수지리는 사람이 살 터와 그 건물과 그 안에 내부 공간 배치를 따지는 이론인데 이게 중국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와서 고려 때는 이게 국토 개발 관점에서 풍수를 했죠. 근데 조선에 와서는 이제 묘지 풍수로 축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풍수는 거의 역사 2000년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년까지도 1000년 후에도 전라도라는 명칭이 있는 한은 또 풍수는 갈 겁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풍수 지리가 이제 도시 계획에 혹시 영향을 어떤 좀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경상북도를 가게 되면 도청이 대구에서 예천 안동으로 옮겼습니다. 재작년에 다 완결됐습니다. 경상북도 도청도 그 정확하게 풍수에 입각해서 틀을 잡았고요. 그러한 곳은 뭐 지금도 그리고 여기 전주 혁신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입지 선정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또는 TF로서 가서 풍수를 반영해서 틀을 잡아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개발 또는 도시 입지 선정에 풍수가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풍수학을 통해서 전라도의 땅에 얽힌 천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또 깊은 뜻을 바탕 삼아서 앞으로 전라도가 또 다시 천년 동안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두규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풍수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고 무악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전라도가 풍수지를 이용해서 좀 더 발전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